그러면은 바로 그 브랜드로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네. 대표적으로 쓰고 계신 것이 브랜드는 FNF, 휠라홀딩스, 한섬, 네. 신세계 인터. 네.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OEM은 영원무역, 화승엔터. 네. 이제 FNF부터 볼까요? 네, FNF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죠, 뭐 대장주잖아요, 사실상. 네. 예. 그래서 이제 FNF를 보면 네. 저는 이제 소비재 기업에서 선호하는 거는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FNF는 딱 그 정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비재는 이제 내수에서 어느 정도 볼륨을 찍고 나면은 해외로 넘어가야 좀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면에서 FNF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과거에 휠라홀딩스가 많이 이제 고평가를 좀 네. 받을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 네. 중국 진출 이런 건데 그걸 FNF가 네.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이제 FNF의 성장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필라랑 좀 비교를 해서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그래요? 네, 그 아까 보내드린데, 네네네. 이게 맨 아래 필라 차이나만 보여주실 수 필라 있을까요? 차이나부터 볼까요? 네. 이게 13년도부터. 네. 지금은 필라가 그렇게 핫한 브랜드가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 필라 차이나가 예. 중국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3.2조를 버는 회사고요. 매장 수가 2,000개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성장 가이던스는 2자릿수를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좀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시면 2014년에 네. 매장 수가 500개 있었습니다. 네. 2016년도에 800개가 됐죠. 네. 근데 이때 매출의 성장률이 136%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FNF에 대입해 보면 FNF 2021년에 매장 수가 505개였는데 위로 올라가면 되나요? 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더 편할 네. 것 같아요. 2021년에 이제 연간 매장 수를 한 500개 정도 보고 계시고요. 네. 이게 780개까지 느는 거를 네. 이제 필라를 그대로 대입해 봤을 때 이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매장 수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이걸 대입해 봤을 때 아직 FNF가 중국에서 내고 있는 실적 정도면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 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뭐 여기는 이제 도표에는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필라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2,000개 하고 있는데도 3.2조 버는 회사인데 FNF는 아직까지 한 6천억 네. 내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아직 성장 룸은 충분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거 필라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회사가 출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매장 수 500개에서 한 780개로 이제 늘어나는 사이에 오프라인 매출액은 내년에 6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혜니 연구원이 보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온라인하고 요거는 이제 별도고 그렇지만 한 6,580억 정도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휠라의 어떤 성장 스토리 요렇게 보면서 그걸 대입해서 보면은 얼추 측정이 가능한. 네. 필라도 3, 4년까지는 뭐 주가가 뿜을 정도로 높았거든요. 브랜드 성장세도 높았고. 근데 지금 이제 19년 말에 FNF가 진출을 했는데 이제 전개한 지 20년, 21년, 2년 됐는데 자꾸 너무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FNF가 요 아마 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 특히 MLB 브랜드가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른 회사들보다 이미 높게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지금 주가 수준으로 한 17배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피어 그룹으로 중국 피어를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중국 피어가 안타, 리닝, 뭐 361도, 디그리 이런 회사인데 이런 애들은 뭐 PER을 뭐 40배, 30배까지도 받고 있고요. 저희 뭐 똑같이 주지는 못하겠지만 중국 쪽은 원체 좀 밸류에이션이 높잖아요. 뭐 화학주들도 그렇고 굉장히 높기는 한데 거기에 비하면 FNF는 비싼 게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보면 2022년 한 17배 정도의 PER은 분명히 한 2배 그렇죠. 거의 한 10배 정도 보시니까 보통 의류를 평균. 그렇죠. 이미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성장세라든지 중국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네, 맞습니다. 이혜니 연구원의 추정이고 요거는 목표 주가 120만 원 쓰고 계시네요. 네.
이제 외출이 시작되고 나면은 또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해서 내수에서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디스커버리 같은 아웃도어 매출도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120만 원 추정해 놨는데 이제 갑자기 또 오미크론 때문에 80만 원대 중반에서 지금 9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죠. FNF도 패션 대장주로들 많이 봐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상승률도 어마어마할걸요? 연간 상승률이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분할제 상장해가지고 이게 한 36만 원대부터 지금 한 88만 원까지 훌륭합니다. 그리고 필라홀딩스로 넘어갈까요? 근데 필라는 사실 조금 저는 이제 좀 차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FNF가 탑픽이에요? 네, FNF가 탑픽이고요. 필라는 좀 차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좀 보셔야 될 것 2가지만 말씀을 보통 드리고 있어요. 이제 필라가 지금 당장은 좀 브랜드 성숙기에 좀 다다른 것 같은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브랜드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이거에 뭘 할까 했을 때 이 필라가 연결 기준 보유 현금이 한 7,20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뭔가를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이제 물망에 오른 그런 사업들이 뭐 M&A를 한다거나 브랜드 점포 효율화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2번째로 보셔야 될 게 필라가 아큐시네트라는 미국 회사 갖고 있는데 타이틀리스트. 얘네가 올해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아큐시네트 그 타이틀리스트에서 2022년에 신제품 공을 생산을 하는데 그거에 R&D 비용을 조금 떨어냈고 그리고 또 이제 신제품 매출을 하기 위해서 구제품 출고를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영향이 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라는 당장 브랜드가 다시 좀 리스트럭처링 하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라는 현재 PER이 한 8배 남짓 되네요. 8배 정도? 그래서 되게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필라가 그동안은 되게 잘해 왔었고 또 이제 원래는 어글리 슈즈에서 시작해서 러닝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잠깐 삐끗했던 거지 브랜드력이 어디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 좀 중장기 전략을 살펴보고 이제 필라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래서 PER 한 멀티플 한 10배 후반대 갔던 필라가 어느새 8배 밸류에이션까지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네요.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200억 정도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이제 어떻게 성장을 위해서 활용을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시장에 조금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섬입니다. 럭셔리 수혜로는 한섬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우선 자체 브랜드를 너무 잘 하는 회사고요. 뭐 비싼데 이제 타임, 마인 이런 브랜드 갖고 있고 해외는 랑방 컬렉션, 발리, 뭐 타밀 피거 뭐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섬의 매출이 보복 소비에서 제가 보상 심리로 옮겨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그래서 막 지금처럼 더블 디짓의 YOY 성장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2자릿수 성장은 아니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게 보는 이유가 얘네가 채널 믹스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채널 믹스? 판매 채널? 원래는 이제 한섬이라고 하면 딱 느끼는 게 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다 깔려있는. 백화점에 유통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얘네가 그 더 한섬닷컴이라고 자체 앱을 온라인. 만들어서 온라인 비중이 한 26%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맥스로 한 30%를 보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게 올라온 게 좋은 게 원래는 이제 이런 고가의 브랜드들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면 정상가에서 할인을 하거든요. 할인을 해요? 온라인에서?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디다스 신발 살 때 그 공홈이 아니고 어떤 플랫폼으로 옮겨가면 좀 할인하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한섬은. 더 한섬은 오히려 익스클루시브 제품이라고 한섬닷컴에서 한섬닷컴에서만 살 수 있는 걸 팔고 정가에서 할인을 안 해요. 그래서 백화점이랑 같아요. 온라인에서만 팔 수 있는 거를 그걸로 유인을 하는구나. 그걸로 유인을 하고 또 사도 더 한섬에서 사게 됩니다. 삽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게 정가에서 할인이 안 되는 것도 좋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채널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채널 수수료가 그게 이제 한섬에서는 없어지는 거니까 이익률이 좋아지고. 그래서 보시면 그 OPM이 그 영업 이익률이 2019년, 20년에는 한 8% 정도 나오다가 이제 2021년은 제가 10% 이상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 채널 믹스 변화에 따른
네, 영업이익률 상승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좋아지고 있는. 네. 그리고 이게 한섬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 X세대만 있다였는데 약간 지금 2030에게는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브랜드들. 조금 너무 비싸고 조금 당하기 어려운 브랜드였는데 네. 2030을 좀 유입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게 그 한섬 채널 한섬닷컴에서 네. 유튜브에 푸청 핸섬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자체 제작 드라마를 방영을 해요. 아, 웹드라마. 네, 근데 뭐 방영 조회수가 300만씩 나오고 있고요. 뭐 누적 조회수로는 뭐 한 400만도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유입된 2030이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이제 한섬이 이제 연령층 다변화도 하고 있고 채널 믹스 변화되면서 영업이익률 높아지는 점이 그 매출 볼륨 이제 뭐 싱글 디짓 되는 걸 좀 상쇄한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한섬을 이제 럭셔리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대, 네. 50대 위주 그리고 백화점 위주의 판매에서 결국 네. 온라인으로 어떻게 가느냐, 네. 조금 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침투하느냐, 이게 네. 한섬은 그게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신세계 인터는 거의 수입 유통 브랜드가 제일 많죠. 네네. 뭐 제가 해외 럭셔리 브랜드 맛집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 해외를 전개하는 것만 보면 정말 좋아요. 뭐 해외에서는 뭐 그동안 이게 코로나 전에는 셀린느, 메종 마르젤라, 클로에 이런 브랜드를 잘 몰랐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신세계가 낙수 효과를 누리면서 네. 이런 브랜드들이 되게 익숙해지고 잘 팔리게 됐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니치 향수, 바이레도나 네. 그 딥티크 같은 향수 아마 여성분들을 많이 아실 텐데 이런 니치 향수 시장을 연 회사입니다. 니치 향수가 뭐예요? 그 굉장히 고가의 향수, 막 조그만데 30만 원씩 하는 향수들 있잖아요. 뭐 농축인가요? 뭐 농축도 있고 굉장히 비싼 향수라고 네. 하는데 네. 이런 브랜드들을 한국에 많이 소개시키고 매출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세계를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해외 브랜드만 잘 하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저가 브랜드에 대해서는 매출 하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죠. 신세계 매출 그 세그먼트에서 국내 브랜드, 네. 지컷이랑 보브 같은 여성복 브랜드의 매출 하향이 조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게 마트 브랜드라고 데이즈가 있었는데 네. 이 매출이 약간 그것도 SPA 같은, 브랜드로 이렇게 네, 하는 거였죠? 네, 그 같은 그 이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같은 계열사에 거래를 하면 네네네. 안 되는 좀 공정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19년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0으로 가는 그림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볼륨이 다운되는 점이랑 또 코스메틱에서는 또 이제 해외 향수랑 화장품 괜찮은데 이제 자체에서 하고 있는 비디비치가 아직까지는 좀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자체 화장품을 하고 있는 게 로이비랑 연작인데 네. 두 개 합해서 지금 분기로 3분기에 한 3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하죠. 그렇죠. 1조 내는 회사인데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자체 브랜드 화장품에서 낼 수 있는 시너지는 조금 적다. 아직 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네, 신세계는 한섬 대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 그러니까 해외 네. 브랜드라든지 그런 그 가심비 네. 이런 쪽으로는 괜찮지만 뭐 중저가라든지 코스메틱 이런 쪽은 조금 더 네, 많이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요.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한 24만 원은 쓰고 계시는. 네. 네. 신세계 인터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PER만 놓고 보면 한 내년 기준 10배 정도. 네, 많이 내려왔죠 또. 이것도 많이 내려온 거예요? 네, 비해서? 아주 많이 지금 다 안 내려온 업체들이 없어가지고. 네, 거의 여기도 잘 될 때는 막 2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회사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신인터에서 스위스 퍼펙션이라고 그 굉장히 고가 화장품 신세계 인터내셔널 줄여서 신인터라고요? 네, 신인터. 죄송해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통하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스위스 퍼펙션이라고 초고가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 퍼펙션. 스위스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최고가 스파 브랜드인데 화장품 브랜드인데
이게 지금 매출은 굉장히 적은데 마진이 잘 나오면 거의 4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화장품 브랜드를 잘 전개하면 이제 영업이익 레버리지 나는 거는 좀 되게 금방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영업 적자를 내고 있고 그 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뭐 신세계도 뭐 자체 화장품 뭐 해보려고 여러 번 노력은 하긴 하는데 네, 사실 뭐 다른 백화점이나 다른 네. 몰에서 안 팔아주니까 네. 니네 거 우리가 왜 팔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가두리 영업밖에 안 되는 네. 약간 그런 한계인데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게 축제인 거고. 네, 그래서 좀 중국 쪽 백화점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사실 그 이제 가시화되는 건 내년 정도일 것 같아요. 그 네. 하이난 면세점에 들어가고 되게 큰 후리엔 백화점인가 거기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이렇게 브랜드 네. 많고 사업 부문 많은 회사들은 이제 그게 다 같이 좋아지거나 네, 어느 하나가 쫙 끌어줘야 네. 되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 것도. 맞습니다. 아, OEM 쪽 넘어가기 전에 네. 그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네. 그 공식 페이퍼는 쓰지 않았으니까 뭐 높고 주거나 네.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네. SJ그룹, 칸골이라든지 더 네이처홀딩스,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코멘트라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저는 좀 다들 이제 의류 업체에서는 제2의 FNF를 찾아라라고 하시는데 지겹게 됐습니다. 너무 지겹죠. 이미 FNF는 날라갔고 네. 놓쳤고 네. 그래서 이제 제2 FNF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원래 요새 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은 더 네이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디스커버리랑 되게 비슷한 그림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데 그 회사를 그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게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왜 FNF랑 같냐 하면 이거를 중국에 진출을 한다는 점이 같은데요. 네. 좀 일정을 보시면 이제 21년 1월에 온라인에서 온라인 틱톡이랑 위챗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를 합니다. 내년 1월에요? 네. 네네. 그러면서 북경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좀 보고 3월에 중국의 대리 판매를 하게 되는데 거기랑 JV를 맺습니다. 조인트 벤처. 네.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8월에서 9월은 온오프라인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아까 온라인 진출한 거는 라이브 커머스 위주였고 네. 8월, 9월에는 그 티몰에 입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선 도시 위주로 뭐 북경이나 상해 이런 큰 도시죠. 일선 도시 위주로 2에서 30개 정도 매장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20-30개 정도? 네. 뭐 물론 아까 어디냐 FNF나 뭐 이런데 막 500개씩 있고 네, 그거랑 전혀 다르지만 800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네. 일단 한번 시장을 좀 두드려보는 네 그런 거. 그리고 원래 FNF도 작년까지는 매장 수가 75개였거든요. 그러다 확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될 것 같냐라고 보시면 저는 홍콩을 좀 작은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홍콩에 먼저 진출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홍콩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출액이 10억인데 네. 지금 올해 한 4에서 50억 이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장률로 보면 기저가 낮으니까 한 350% 그렇죠.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한 5개 운영하는데 40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점당 매출액이 한 8억 정도 나오고 있는 거라 지금 홍콩을 작은 중국이라고 봤을 때 중국에서 소비자들이 반응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FNF가 중국에서 잘 팔린 이유가 되게 약간 스포티하지 않아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캐주얼한 스포츠 브랜드라서 라고 좀 보고 사실 있거든요. 사실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가 성공한 이유가 그거였죠. 네. 남들 다 등산 너무 느낌 나고 스포티할 때 단풍 느낌 날 때 네, 조금 어반 세련되고 스타일로 잘해서 네. 그래서 저는 더 네이처 홀딩스가 중국에서 좀 성과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좀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네. 중국 그 합작사 같이 하는 그 중국 파트너, 중국 역량이 있는 곳이라고는 하고.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2의 FNF는 어디냐? 잠재력은 있는데 그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숫자를 보여주는 회사가 쭉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숫자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재력은 있는데 이게 용인지, 뭐 장원지, 미꾸라지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로 넘어갈까요? OEM으로? 네. OEM은 영원무역하고 화승엔터. 네. 보고 계시고요. 네, 뭐 탑픽은 사실 화승이고요. 영원무역은 이제 의류에서 좋게 봐서 네. 이제 의류 업체들을 이제 의류 OEM을 2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세 같은 한세 실업. 그 마트 의류
라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니트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갭 네. 비중이 제일 많죠. 네, 그냥 그 소재로 나눠보면 니트라고 그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그 면티 소재를 하는 회사고요. 한세는 영어는 좀 고기능성, 물이 안 들어가는 방수 소재 이런 거 한다고 우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마트 의류는 조금 그 경기에 따른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서 그 고기능성 바이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업무역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영업무역이라 함은 그 바이어들을 좀 굉장히 센 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에슬레저랑 아웃도어에 특화되어 있는 그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뭐 파타고니아, 뭐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엥겔베르트 스트라우스. 유럽에서는 엥겔베르트 스트라우스. 네, 유럽의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매출이 잘 나오는.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조금 요새 좀 영업무역 좀 뭐 투자자분들이 핫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룰루레몬의 그 생산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네, 뭐 룰루레몬이 지금 이번 실적 나온 거 보면 한 1.5조 나왔고요. 네. 그 남성 카테고리로의 복종을 좀 확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업무역이 룰루레몬에서 남자 조거 팬츠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좀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원래는 그 10% 미만이었다가 그걸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약간 그거 빗대가지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나 에코마케팅, 안다르. 네, 많이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쪽이 이제 남성 의류도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 남자 부장님도 그 잭시믹스 입으시더라고요. 그걸 입고 레깅스는 아니고요. 그 약간 점퍼 이런 거. 조거. 야, 그런 식으로. 상상할 뻔했네요. 아닙니다. 부장님이 저기 레깅스 입고 출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영업무역이 좀 회사적으로 체질 개선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분기 실적 보시면 여기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3분기에 OPM이 17%까지 나왔는데 원래 영업무역이 주는 뭐 목표 OPM이 연간 13에서 14%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3분기에 3분기에 거의 4%포인트 가까이 올랐을 정도로 왜 이렇게 올랐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원래 의류 OEM은 맨파워로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그 생산 캐파를 인력으로 그 가정을 해요. 그래서 OEM이니까 이제 바이어들한테 수주를 받으면 빨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인력을 한 10%씩 더 많이 뒀대요.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 인력을 더 많이 둘 수 없는 상황이라 숙련공만 냅두고 이제 나머지 좀 별로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했던 뭐 자동화 설비 가능한 그런 설비들을 자동화를 했대요. 그래서 생산 인력은 감축되는데 생산 가동률이 올라가서 좀 OPM이 많이 오히려 개선이 된. 네, 오히려 코로나로 역설적이네요. 네. 제가 어떻게 그게 되냐 했더니 숙련공 위주로 났고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좀 이어가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앞으로 뭐 잉여 인력 안 두고 그냥 숙련공 위주로 하되 빨리빨리 뭐 나오면은 사람들 뽑아서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도 저는 이제 여기는 OPM을 9%로 해놨는데 한 10%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영업무역은 그 OPM 단에서 체질 개선이 일어났고 또 OEM 산업이 전방 산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의류 카테고리에서 가장 성장한 에슬레저랑 뭐 그런 아웃도어 바이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 수요는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스캇 자전거는 어떻게 잘 된답니까? 스캇은 사실 되게 코로나 수혜를 본 건 맞는데 20년이랑 21년 보시면 매출이 되게 일정해요. 한 3천억, 2,900억, 3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이유가 이 스캇이라는 회사가 유럽 회사니까 와, 잘 팔린다 공격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꾸준히 유럽 회사처럼. 그래서 그냥 생산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 지금 또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생산하고 팔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좀 좋은 게 옛날에는 적자 나올 때, 영업 적자 나올 때는 생산을 하고 프로모션을 해야 팔렸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생산하면 바로 팔린대요. 프로모션 안 해도 돼서 영업이익률이 4%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자전거 스캇도 좀 좋아지는 것보다는 워낙 고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뭐 거의 2자릿수 이상 올라갔는데 그 정도까지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레벨은 좀 유지가 된다. 근데 워낙 뭐 2019년 대비해서는 뭐 거의 2천억 가까이 올라왔으니까요.
네. 다만 자전거는 지금 많이 만들고 싶어도 네, 부품 수급이 잘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저도 한 2달 기다리다 자전거를 그냥 어디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재고 있는 거 멀리까지 가고 샀거든요. 그게 네. 스카 자전거였어요. 그래요? 하나 남아가지고. 이게 코로나 세일을 좀 봤어요. 자전거 회사들도 양쪽으로 늘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네, 영업무역 볼 때는 항상 그 스카 자전거들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영업무역은 밸류에이션이 원래 그 브랜드보다는 항상 좀 낮았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꽤 많이 올라와서 뭐 PER로 현재 한 8배 정도 받는 것 같고 네. 타겟은 한 12배 정도 줬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0원. 네. 영업무역 쓰고 계시고. 네. 다만 탑픽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화승 엔터. 네. 요거 주린이 분들은 저 화승 엔터 이러면은 그 연예 기획사로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아니냐고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엔터주는 엔터주인데 엔터프라이즈.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네. 그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지금 그 아디다스를 바이어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약간 원바이어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원바이어 디스카운트는 바이어가 하나니까 얘네가 뭐 매출이 꺾이거나 이랬을 때 OEM은 바로 직격탄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죠. 좀 그거에 대한 할인을 받았는데 화승이 의류로도 진출을 했어요. 의류 쪽으로 네. 신발 위주로 하다가 네, 이게 나이키 에슬레저 의류를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좀 배경이 2019년에 유니팍스라는 나이키 모자 공장을 사들였어요. 네, 근데 이거의 목적은 원래는 우리는 나이키 신발을 좀 할 거야. 네. 나이키 신발 물량 땡겨올 거야. 이런 목적이었는데 사실 그거에는 아직 조금 도달하지 못했는데 네. 나이키 의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키 신발을 하려다 나이키 옷을 하게 된. 네, 근데 사실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워낙 그 경쟁하는 회사라서 두 개를 다 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 아디다스는 신발하고 네. 나이키는 옷 네. 위주로 하고 뭐 이러면서 네. 좀 피해 나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브랜드가 두 개로 글로벌 브랜드 두 개로 확장됐다. 네. 이게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발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 리스토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서 재고. 네, 재고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OEM 산업에서 신발은 뭐 당연히 리스토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약간 아디다스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거는데 사실 나이키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좀 나이키랑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디다스가. 왜냐면 나이키가 어떤 의미에서? 나이키가 너무 넘사벽 브랜드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렇죠. 나이키는 이제 온라인 판매도 엄청 잘한다고 그러고. 네. 예. 거기는 뭐 콜라보도 너무 잘하고 원래 사실 아디다스가 콜라보를 잘해서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뭐 스탠 스미스라든지 스탠 스미스. 네, 그런 걸로 인기가 많았는데 나이키가 조단 콜라보 하면서 완전 그 주도권을 뺏어가 버렸고 그냥 핫한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약간 애플이라고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그렇죠. 센터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는 애플이 되었다. 예. 그래서 아디다스도 성장을 하는데 나이키에 대비해서는 좀 적어 보일 뿐이지 아디다스 신발도 뭐 글로벌 2위고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브랜드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네. 예. 이미지가 탁 심어져 버리면. 근데 어찌됐든 간 나이키 의류 비중이 그러면 지금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그 OEM 매출 비중의 30%를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자기네 OEM 매출 비중의 30%를 나이키 의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그냥 제가 단순 가정해 봤을 때 2019년에 내가 OEM을 한 1.1조 원을 했어요. 그냥 단순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1.1조 원에서 OEM 매출 비중 30%면 한 3, 4천억 할 거고 그럼 3, 4천억인데 2025년까지면 지금 2021년 넘어갔으니까 2, 3, 4면 연간 1,000억은 무조건 꽂히게 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거면은 의미 있는 비중이 아직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가져온 점이랑 또 원브랜드 바이어 해소된 점 그런 거 그리고 또 신발 가져올 수 있는 그 희망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래도 아직 10%는 안 되는 거죠? 네, 아직 안 됩니다. 10%. 그쪽을 좀 빨리 늘려야 원브랜드 네, 아직은 안 되고요. 디스카운트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다른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매출 인식은 아마 늦어도 내년 2분기부터 될 거라고 하시네요. 비중은 적지만. 그래서 올해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는 한 12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네, 맞습니다. 요거 좀 제가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 현재
그러니까 2022년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화승엔터가 아까 영업무역보다는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네네. 여기를 탑픽으로 꼽으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그 의류 소매 판매액은 네. 저는 고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의류 소매는 그 19년 고점 대비해서 한 16%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더 올라간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사실 고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신발은 10% 정도 올라와서 약간 룸이 있다. 신발 산업에 좀 룸이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재고를 다시 축적하려는 네, 그 수요도 네. 강하고 네. 상대적으로 많이 네. 재고적인 네. 생산 측면에서 네.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의류보다는 신발이 더 네. 제조하기가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오 시간이 엄청 지났네. 엄청 오래됐네요. 1시간 20분? 아 네. 이렇게 오늘 이혜니 연구원이 네. 뭐 저희가 뭐 대단한 방송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좀 투자자분들을 직접 이렇게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는데 네. 다음에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션주 전반적인 그 네. 브랜드하고 OEM 그리고 네. 거기 있는 기업들까지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먹어도 배고픈 김 여사님이 첫 방부터 고생하셨네요. 예. 대구 남자님이 대호형 오늘 표정이 굉장히 밝네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원래 밝으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밝은 사람입니다. 표정이 밝은 사람이고 배고프실 텐데 너무 늦으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 함께했고요. 여러분도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혜니 연구원님은 본명이신가요? 네. 갑자기 왜 지금 한글이요? 햇님에서 받침 뺀 거예요. 그러면 한자가 따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햇님 예. 예. 감사합니다. 하트를 날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